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추후에 공고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업고등학교에서 확인하라는 말인가요? 결혼식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축사는 소 키우는 곳인데요 라는 말. 어이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또 현실 속에서 오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성인 약 146만 명, 그러니까 3.3% 정도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해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해력이 약하면 아무래도 소통도 불편할 수 있고 원하는 바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전달도 할 수 없겠죠. 오늘은 문해력 증진 프로젝트입니다. 기울어진 문해력의 저자, 한양대 국어교육과 조병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히 문해력 측면에서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시기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아, 제가요? 예. 그런가요? 근데 어휘력 뭐 이런 이야기 혹은 이해력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문해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네.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막 옹알거리고 부모들이랑 이제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막 책 같은 거 집에 있는 거 만지고 그렇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 책이구나,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구나, 뭐 그림이 있네 없네 이런 걸 알아나가는 순간부터 가장 폭이 넓은 개념은 우리가 글을 읽고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도 하고, 그렇죠?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고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도 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 네. 과정에서 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해력이라는 거는 그렇게 폭넓게 글과 텍스트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더 넓게는 그게 자기 삶에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좀 넓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많죠. 아니, 이걸 몰라? 혹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해? 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뭐 교수님한테? 그런 것들이 뭐 저의 개인적 경험 아니더라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사흘 이런 거. 아하. 사흘인데 그게 심지어 이제 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었거든요. 잘못 써서. 네, 뭐 어느 야구 선수가 사흘 만에 등판했다. 근데 숫자 사흘 이렇게 쓰는 경우. 선발 투수가 사흘 만에 등판하면 어깨 나가죠. 그런 거. 예.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이제 가정통신 보면은 오늘 중식 제공합니다. 이러면은 왜 중식을 주냐, 한식을 주지. 뭐 이런 것들. 저 짜장면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뭐 우천시에 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천시가 어디냐, 우리 애들 우천시 어디로 보내야 되냐. 처음 들어보는 도시인데. 네,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예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게 정말 문해력의 문제인 것이냐, 아니면은 어휘력의 문제인 것이냐, 아는 다른 문제인 것이냐, 이런 걸 조금 더 깊게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현상적으로 그런 예들을 많이 들죠. 저는 그거 본 적 있어요. 모집 인원 0명. 0명. 장난하냐? 한 명도 안 뽑을 거면서 왜 0명이라고 하느냐?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옛날에 그걸 보고 왜 0명이라고 할까, 그런 궁금증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표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 자릿수 인원을 뽑겠다. 그렇죠. 혹은 두 자릿수 인원을 뽑겠다는 000명. 000명. 네. 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15명이면 15명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요즘에는 그 인터넷 용어 줄임말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쓰죠. 저게 뭔가의 줄임말일 거야라고 유추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많죠. 뭐 족발 보쌈 세트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그래서 그냥 그 어휘 자체가 뭔지를 알아내려는 게 아니라 어떤 줄말일까? 그렇죠. 어떤 새롭게 탄생한 용어일까? 뭐 이런 걸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재밌는 예들이고 약간 아재 개그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디지털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생소하고 낯선 말,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게, 우리가 어떤 집단들은 그 집단이 어떤 중요한 특성들을 공유하는 집단 안에서는 그 특성들이 드러나는 언어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님들도 기자님들 안에서 쓰는 말들 있잖아요. 그렇죠. 출입처마다 다르고 그 산업마다 다르고. 근데 기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특징들이 좀 있죠.
또 최근에는 각주라는 단어가 좀 각주. 화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이 댓글로 38년 평생 각주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 사실 이거 뭐 원고지 표기법 배울 때나 책 쓸 때 뭐 미주, 각주 이런 거 미주, 있긴 합니다만 각주. 어떻게 보면은 요즘 잘 쓰지도 않는 용어인데 굳이 네. 그것까지 알아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사실 각주라는 거, 뭐 요즘에 사실 각주라는 게 논문 쓸 때 그 이제 본문에 글을 하단에. 쓰고 그 내용을 조금 더 풀어주는 것으로 이제 그 밑에 네. 이제 설명을 달아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뭐 보고서를 쓰고 이럴 때는 너무 당연하게 많이 하던 것들인데, 지금은 각주 같은 걸 잘 안 쓰죠. 실제로 각주를 안 쓰고 각주를 쓰면 오히려 읽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잘 쓰질 않기 때문에, 잘 쓰지 않으니까 그 말을 잘 모르는 거죠, 뭐. 그냥 뭐 옆에다가 괄호 열고 뭐 이렇게만 써줘도 그렇죠. 사실은 친절한데 예. 원고지나 보고서를 쓸 필요가 없을 때 뭐 온라인에 어디에다 글을 쓰는데 네. 온라인에는 각주를 다룰 때도 없잖아요. SNS에는. 그 온라인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하이퍼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음. 사실 각주가 필요 없고 링크로 되죠. 아, 클릭하면 이제 혹은 바로 댓글. 네. 다른 데로 가거나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걸 굳이 알아야 되나?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지나면 묻혀져 가는 단어도 사실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막 고어를 발굴하듯이. 그럼요.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경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적 경험 같은 것들이 바뀌게 되면 언어도 자연스럽게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사람이 살아가는 경험들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집단 간의 차이도 있고 서로 모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냥 모르면 되는 거냐, 이런 건 또 다른 질문인 것 같아요. 몰라도 되지만 네네네. 알아서 나쁠 건 없겠죠. 더 풍부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말을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경험을 감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그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너무 어려운 말은 그냥 몰라도 되잖아,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말을 조금 알아도 좋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쓰는 말들이나 뭐 한자어나 이런 것들, 오래된 말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 이런 것도 무리한 주장이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알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필요한 말들만 알면 돼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무책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른 집단과 사람들 그렇죠. 사이의 소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기도 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 자신에게 또 도움이 될 수도 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약간 그런 걱정도 듭니다. 앞에서도 그 경험과 밀접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수평적으로 다른 경험이라기보다는 수직적으로 세대 간에 쓰는 언어, 그러니까 그 경험이 달라서 오는 차이점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굉장히 많죠. 이게 세대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일부는 좀 그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뭐 이제 기자님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어른들이 요즘 애들은 참 뭐가 없다. 뭐가 없고 어. 참 무식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네네네. 하잖아요. 예. 이것도 약간 비슷한 건데,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불필요하게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연령이 좀 높은 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쓰는 말들인데 그 젊은 세대가 그 말을 몰라서 소통이 안 될 때 이제 힘든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런 말도 모르나, 이렇게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고, 네. 젊은 세대는 이제 반대로 그렇게 했을 때 저거 좀 쉽게 좀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 하나. 오히려 젊은 세대들은 더 어렵게 은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줄임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알아가는, 우리가 세대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저 세대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걸 이해하는 것도 재밌지만 다른 세대들은 어떤 다른 말들을 쓸까, 그 말들을 알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세대 간 연결, 어떤 그런 그렇죠.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다리라는 게 있듯이 수직적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세대 간의 소통 창구. 그렇죠. 또 그게 이제 문해력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모르는 말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예를 들면 직장 상사나 뭐 자기 아내 그냥 모르는 말들을 했을 때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저게 뭐야 뭐 이렇게 하고 또 모른다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
모르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물어보면 야 너는 그 말도 모르니 이렇게 그쵸. 핀잔 주는 게 아니고. 그럴까봐 겁나서 못 물어보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거예요. 너 이것도 모르냐? 예. 너 대학교 안 나왔어? 막 이럴까봐. 그러니까. 그럴 때 참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거.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어가 언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런 태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제가 자주 써먹는 말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면 그 순간 바보가 되지만 질문하지 않으면 평생 바보가 된다. 그렇죠.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모든 불친절한 사람들한테까지 물어보고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변에 친절한 선배, 친절한 어른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조선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과연? 언어가 달라서 이해를 못해서 소통이 안 되는.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훨씬 강력한 신분 그렇죠, 사회였잖아요. 신분사회였으니. 당연히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서 쓰는 언어들을 달았을 것이고, 우리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한글이라는 난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과학적이고 편리한 문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사실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쵸. 그걸 반포하고 나서도 한글이라는 것을 업신여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 뭐 사대부나 양반들은 주로 한자들을 많이 썼고 네네네. 한자를 쓰는 게 어떤 학식과 권력과 신분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수단 같은 것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한자라는 그 문자를 모르면 그걸로 뭔가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게 신분이 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언어를 우리가 다루지 못하면 그걸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건. 특히 우리나라 이제 한글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문맹률이라고 하죠.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이제 거의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글 모르는 사람들도 네. 많다고 하고. 그러면 문해력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글 이해하는 예. 측면.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것.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간단한 수준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이면 한글 깨치기 이 정도겠죠. 네. 적힌 상징적인 기호를 소리내서 읽어내는 거.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람들은 복 받았어요. 왜 복 그러냐? 받았다고. 왜냐면 한글이 너무 좋아요. 네네네. 너무 쉽고 영어나 불어에 비해서 너무 쉽습니다. 영어, 불어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리랑 문자랑 연결되는 게.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A가 있죠. 예. 알파벳 A가 맥락에 따라 발음이 다 달라요. 뭐 아도 되고. 에, 아, 에이, 뭐 다 다르죠. 근데 네. 우리는 아는 그냥 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소리 내기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네네. 굉장히 복받고 잘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해력이라는 걸 조금 깊은 의미로 얘기했을 때는 그런 간단한 수준이 아니라 그 언어 글로 적힌 것들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소통하는가 이런 걸 따져보면은 생각보다 못 읽어요. 생각보다 못 읽는다고요? 네. 어떤 의미예요? 생각보다 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저도 얼마 전까지는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네네네.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 중순경에 이제 OECD에서 데이터를 하나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예. 그게 이제 성인 문해력 네. 측정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OECD 31개 국가가 참여했는데 똑같은 그 성인 문해력 시험을 이제 2023년에 보고 그다음에 2013년에 봤어. 그 10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똑같은 시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 점수하고 지금 2023년 점수를 비교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비교했을 때 한국은 일단 OECD 평균의 밑도입니다. 그래요? 네, 의외죠. 예. 네. 저기 제일 상위권이 어디냐면은 북유럽 쪽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놀랍게 일본이 2등했어요. 근데 한국은 22등인가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질문인 거죠, 사실은. 그 10년 만에 더 후퇴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일단 23년 데이터를 보면은 31개 중에 20 몇 등 정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10년 전에 비해서 20점 이상 평균 점수가 떨어진 나라들이 있어요. 예. 그 이제 많이 점수가 떨어진 나라들, 네네네. 문해력이 많이 하락한 나라들인데, 그게 4개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 4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설마. 그래요? 네, 근데 거기 그 포함이 됩니까? 나머지 3개가
동유럽 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조금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그래 뭐 사람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저는 좀 이제 의미 있게 왔던 게 뭐냐면은 한국이 대학 진학률이 엄청 높잖아요. 그쵸. 뭐 거의 다 대학 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교육인데 대학이 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문해력이 네. 10년 전에 비해서 20점 이상 떨어진 나라가 딱 3개예요. 거기에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한국도 들어갑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네네네. 학교에서도 경쟁 뭐 심하잖아요. 네. 정말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고 시험 볼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돈을 벌고 살고 이런 것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세상에 있는 삶에 필요한 글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또 비판적으로 읽고 그걸 또 삶에 활용하는가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야, 완전 의외인데요? 되게 우리나라 의외예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문해력이 되게 높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네, 낮고 그것도 떨어지고 있다. 네. 왜 그럴까요? 뭐 디지털 그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약간 데이터가 굉장히 약간 좀 사후 연구 같은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하나 이제 이 데이터랑 조금 비교해 볼 만한 게 OECD에서 이제 피사 시험이라고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문해력, 그다음에 수리력 뭐 이런 것들 측정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서의 문해력은 한국은 항상 상위권이에요. 학생들한테 시켰을 때. 예. 그러니까 15세라고 하면 중학생쯤? 우리나라의 중3의 고1 네. 이렇게 되는데 만 15세니까 항상 상위권입니다. 예, 뭐 저기 10년 전에는 1등도 하고 그랬어요. 전 세계 1등. 그 네, 이제 조금 점수가 떨어졌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보편 교육을 광범위한 교육을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점수가 아하, 네. 애들은 이제 천장 효과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상위 뭐 10위 안에 들어요. 5위 안에 들어요. 네. 굉장히 잘하는데 성인 문해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10년 전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떨어진 결과가 있어서 이건 왜 그런 거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뭐 이게 사실 연구의 표집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저는 못 읽는다기보다는 읽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읽는 것을 좀 대충 하거나 이런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못 읽는 게 아니라 안 읽는다. 그렇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문 기사를 읽어도 포털 뉴스를 읽어도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글을 읽어도 이런 책을 읽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좀 깊게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읽고 의미를 따져보고 내가 잘 이해했나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읽으면 좋은데 일상에서 사람들이 글을 읽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막 빨리 그렇죠. 빠르게 쇼츠 이런 거 많이 축약된 것들. 보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돼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는 일에 그냥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집중력이나 네네네. 이렇게 그 깊은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이런 어떤 인내심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문화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못 읽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바빠서 그런가요? 그게 그 매년 이제 국가에서 예. 독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 네. 성인 대상으로 우리나라 이제 성인들이 10명 중 6명은 1년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통계가 있는데 네. 왜 안 읽으세요? 그러면은 1번이 바빠서. 뭐 이유인지 핑계인지는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한 45분, 50분짜리 이제 영상을 올려놓으면 네. 이거 누가 보라는 얘기냐? 그렇죠. 이거 다 어떻게 보라는 얘기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책 한 권은 최소한 몇 시간은 걸릴 텐데. 그렇죠. 더더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59초짜리, 1분짜리, 30초짜리 영상이 익숙해지고 막 익숙해지죠. 도파민 시대에 살다 보니까 30분, 1시간짜리 영상은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고. 이게 뭐 그런 재밌는 통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니까 2020년대에 우리 빌보드에서 히트친 노래들 있죠. 팝송. 네네네. 그게 그 길이가 20년 전에 비해서 짧아지고 있죠. 거의 평균 1분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곡들이 한 20년, 30년 전에는 한 5분 정도는 됐죠. 적어도 4분은 넘었어요. 네, 4분 30초. 그렇게 됐는데 네. 지금은 3분 넘어가는 곡들이 많이 없죠. 맞아요. 요즘 뭐 나오는 뉴진스 노래도 뭐 2분 30초짜리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딱 들어서 흥이 난다 지금 노래가 끝나는 맞아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들었던 익숙한 멜로디 몇 번 반복되고 그러니까. 2분 30초 만에 끝나는. 네, 그런 중간에 거- 간주도 없고. 맞습니다. 간주 넣으면 사람들이 건너뛰기 하고 네. 딴 데로 넘어가니까.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주시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을 주시하는 시간 이것도 2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짧아졌다고 해요. 주의 집중력 떨어지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뭐라 그럴까 그렇게 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또 복잡하고 낯설고 중요한 것들은 천천히 깊게 읽는 게 중요한데 그때도 이런 식의 뭐라 그럴까 빨리 읽고 가볍게 읽고 약간 대강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옮겨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약간 좀 건방진 표현이기도 한데 이렇게 긴 영상 별책부록처럼 책을 공부하려는 분들 네. 일단 이 영상을 클릭을 하셔서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진짜 대한민국 상위 10%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어떤 뭐 지적 욕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부하는 삶, 노력하는 삶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저는 그래서 항상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응원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럼요. 예. 이게 제 책을 이제 제가 이제 문해력에 대한 책을 이렇게 쓰면은 네. 뭐 책이나 글을 관심 갖고 읽자 이런 주제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책의 가장 큰 약점, 뭔지 알 것 같아요. 문해력이 없거나 관심 없는 사람은 이 안 책을 읽질 않는다. 맞아요. 어차피 책 안 보는 사람들은 뭐 문해력이고 뭐고 일단 쇼츠 봐야지. 네. 예, 릴스 봐야지. 뭐 네.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이 라면 받침으로 좋아요. 아, 씁쓸합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현상으로 또 이어지기도 해요. 특히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고 네. 그걸 정말로 확신에 차서 믿게 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해력과도 이어질 수 그럼요. 있는.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디지털 사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탈진실의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엄청나게 거짓, 가짜뉴스,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하게 되고 거기에 네. 이제 그 소셜미디어랑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이 기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뉴미디어 이런 것들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정치사적으로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정치사적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리더로 뽑히지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즐기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냥 내가 뭐 모르면 되고 뭐 읽으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은연중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거기에 기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그냥 밥을 먹고 사는 한 생활인일 수도 있지만 네. 시민이잖아요. 네네. 시민은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생각들이나 행동이나 결정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큰 의사결정, 그러니까 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게 형성되는데 평상시에 내가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깊게 보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당장에는 삶에 이득이 없을 것 같지만 네. 길게 멀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짜 뉴스를 잘 믿으시는 분들이 조금 어떻게 성향이 따로 있는지 네. 가짜 뉴스 좀 잘 안 믿는 사람들 물론 이게 뭐가 가짜냐 진짜냐 거기서부터 이제 좀 논쟁은 있을 수 네. 있겠습니다만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원래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읽는 것들은 모두 진실이야, 모두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신문에 나왔어. 예, 그런 신문에 나왔어? 그건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자기가 보는 신문 하나잖아요. 신문마다 논조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상황적인 요인인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비슷한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것들만 읽는 그런 행위와 경험들이 많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셜미디어, SNS에서 그쵸.
사실 친구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 비슷한 거 올리고 비슷한 거 얘기하고 내가 뭘 얘기하면 다 좋다 맞다 이렇게 해주지만 네. 그게 진짜 좋은지 맞는지 진실인지 아닌지는 그렇죠? 외부에서 볼 때는 또 달리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들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오랜 시간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정보와 글을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한쪽으로 편협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편협적인 사고를 좀 벗어나야 하는데 DSLR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교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이제 쭉 해왔고, 네. 뭐 그런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를 읽는 비판적 읽기 전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전문 용어들은 많이 있지만 이게 제가 오늘 이제 KBS 라디오에서 찍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KBS 다큐멘터리 중에 시사교육 창이라는 네, 프로그램 창. 예. 거기서 그 이제 PD님하고 그 작가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네. 힌트를 얻었어요, 이 말을. 그러니까 DSLR이 카메라잖아요. 카메라기죠. 예. 그냥 디카보다 조금 좋은 디카. 그렇죠. 뭔가 전문적인 디카. 네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이 이미지의 시대거든요, 영상의 시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들을 되게 믿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많이 주고 보이면 뭔가가 내가 그걸 보면은 뭐 어디서 찍힌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미지나 그걸 보면은 저건 사실이야, 저건 진짜야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뭐 AI도 있고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딥페이크 이런 사건 굉장히 그쵸.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나 시각 자료나 그다음에 디지털 정보 같은 것들을 그냥 보는 것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 몇 가지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만든 건데 네. DSLR. 네. 첫 번째 D는 이제 distrust. 디스트러스트. 그냥 믿지 마라. 보는 게 전부라고 믿지 마라. 보는 게 진실 혹은 사실이라고 믿지 마라. 일단 한번 의심해봐라. 거의 뭐 영화 카피 같네요. 그렇죠. 네. 이게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말은 야, 너는 무슨 글을 읽을 때 그렇게 의심이 많니?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요즘에는 너무 가짜가 많아요. 누구나 그 가짜를 쉽게 뭐 5초 만에도 생성해낼 수 있는 시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많은 것들이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정말 가짜가 많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S인데 이건 영어로 이제 sourcing이라고 얘기하는데 source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출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sourcing이라는 거는 출처를 확인해라. 이 정보, 이 글, 이 사진, 이 영상이 어디서 왔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그 만든 사람, 만든 기관은 얼마나 믿을 만하냐, 네. 신뢰로우냐.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필수적인 질문이에요. 예. 네. 그 다음에 L은 이제 look up. 룩업. 이거 예전에 넷플릭스에 영화도 있었는데 네네. Don't Look Up이라고 네네네.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그쵸. 영화. 네. 그게 이제 자기가 보는 세계만 보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벗어나서 딱 올려다 보면은 완전히 이게 달리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룩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보거나 읽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거 하나만 보고 뭔가를 다 믿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주제, 이 문제에 관련된 다른 자료와 다른 정보들, 다른 사람의 말을 반드시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우리가 형사님들이 범죄 수사할 때 이거 증거 하나 찾았다고 판단 내리지 않아요. 그쵸. 증거를 하나 찾으면은 보강 조사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룩업이라는 건 보강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R는 reread. 그냥 read, 읽는다가 아니라 다시 읽어라. 다시 읽어라. 그러니까 한 번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보고 생각해 보고 뭘 하다가 다시 한 번 보면 그게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보인다고 전부 믿지 마라. 출처를 확인하라. 추가로 탐색하라. 다시 읽어봐라.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아니 우리가 무슨 형사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뭐 취재하듯이 이렇게 탐색하듯이 해야 되나.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일이기는 한데 이 AI 시대를 살아갈 때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게 또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울 때 배움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 배울 때는 느리고 어려워요. 힘들고. 근데 그게 많이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익숙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4가지 질문, 모든 걸 보는데 누가 그렇게 4개 질문들을 하면서 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 번이라도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연습들을 해보면 이게 나중에는 사실은 굉장히 자동적인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질문하지 않더라도
딱 보는 순간 일단 확인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지? 뭐지? 한번 다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챗 GPT 나오면서 되게 많이 부각이 됐던 게 인간은 결국 이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AI에 다 이제 대체가 되기도 하고 직장 일도 거의 AI를 이제 병용을 하면서 네. 하게 되니까 더더욱이 그래서 문해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중요하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이제 문해력이라는 게 제가 아까 읽기 쓰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읽고 쓰는 것. 네. 근데 읽고 쓰는 것은 이제 글을 읽고 쓰는 것인데 읽고 쓴다라는 것의 전제는 사람이 읽고 쓴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흔히 뭐 네. 생성형 AI 대신 읽어주고 대신 요약해주고. 그러니까 네. 이제는 기계가 읽고 쓰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책 통째로 PDF로 만들어서 그냥 챗 GPT에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검색하고 싶은 거는 그 안에서 요약해줘. 그 그렇죠. 작가의 말처럼 얘기해줘. 많아요 그런 경우. 학생들도 이제 학교 그 과제가 있으면 쫙 쓴 다음에 물어보죠. 내가 이런 과제 이렇게 낼 건데 이렇게 내도 되겠니? 뭘 고쳐야 되니? 한테 물어봅니다 AI한테. 혹시 교수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수업 시간에 오디오로 동시에 녹음을 하고 이 녹음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하는 AI를 쓰고 그걸 또 AI 시켜서 축약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는 노트 필기도 안 하고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전부 다 사실 종이를 안 들고 다녀요. 우리 대학생들. 수업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패드. 네, 그렇죠. 그걸로 하거든요. 예.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앱들이 많고. 앱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필기를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사진 찰칵찰칵 찍어서 맞아요. 남겨. 요것만 봐도 충격적이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냥 뭐 AI로 알아서 네. 노트 필기 되도록 네. 하고. 그거 참 재밌었어요. 처음에 그 사진 찍는 거. 제 미국에서도 학술 대회 때 이렇게 발표를 하면 예. 옛날에는 막 이제 적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 들어가고 막 찍더라고요. 그 슬라이드를. 그러니까 이게 학술 발표인데 약간 기자회견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내용 나오면 막 찍고 이래갖고. 메모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그게 더 머릿속에 남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더 간편해질수록 사실 머리엔 안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 머리 안에 구조화돼야 되거든요. 정보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딱 이렇게 안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그 정보를 자기가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는 행위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영상을 보는 것은 직관적인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시각적으로. 네. 네, 근데 글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기호를 한번 풀어내야 돼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여기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훨씬 더 잘 남게 되죠. 머릿속에 남기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 과정을 좀 더 알려주세요. 네. 그 결국은 앞에서도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뭐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이 문해력이 떨어지겠습니까? 뭐 문해력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책 안 읽는 사람들 혹은 네. 책 읽는 게 두렵거나 좀 무섭거나 답답한 사람들한테 네. 좀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읽어야 아니 할까요? 이게 이제 책을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게 인지적인 문제라기보다 즉 뭐 머리가 나쁘거나 뭐 그건 아니죠. 말을 모르거나 이런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많은 경우에 우리 이제 성인들이 책 읽고 글 읽고 어려워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요. 책 읽기에 대한 실패 경험. 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책 사놨다가 네. 아유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책을 어렵게 쓰고 두껍게 쓰고 뭐 거의 100개보다 높은데 그러다 이제 실패한 케이스 많죠. 그렇죠. 그런 거 읽지 마세요. 직업적으로. 이제 사실 이게 왜냐면은 그렇게 어려운 책들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모든 걸 이해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 굉장히 사실 큰 스트레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 저도 뭐 이렇게 인문학 책, 철학 책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거 읽고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렵고 두꺼운 책들을 읽고 이해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이렇게 막 해주면은 좋아 보이니까 그쵸. 예.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있어 못하니까 난 책을 못 읽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자꾸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책을 읽기 싫어지죠. 보통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기대가치 이론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가 못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네. 예. 이게 이제 내가 실패 경험이 많으면 내가 못하게 되잖아요. 아하. 그러면 그 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책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TV 보면 다 나오는데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읽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 어. 그러려면 성공 예감, 성공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일단 작은 경험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책을 고르실 때 조금 쉽고 편한 책을 골라서 읽는 것들을 하시고 조금 그것들을 늘려가거나 조금 어려운 것들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일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맞아요. 말씀하신 게 이제 성인이 될수록 어떤 책 읽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책 읽는 건 어려워해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은 사서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독서 이론으로 보면 우리가 글을 읽는 과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과 글 안에 있는 정보를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훨씬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책을 선택하고 시작하실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도 좋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더 어려운 것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배경 지식이 많기 조금씩 때문에 쌓이니까. 그거를 엄청 많이 활용해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영상에 와이스트리트로도 같이 나가는데 그 채널의 모토가 그거예요.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 그러니까 자산만 복리로 쌓이는 게 아니라 지식도 복리로 쌓인다. 기초 그렇다. 배경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 위에서 눈덩이처럼 더 불려나갈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좋다. 그렇게 되면 좋죠. 예. 저는 그거를 이 책에서는 지식과 이해의 상호작용 이렇게 무슨 작용이요? 상호 보완적 작용. 아, 상호작용.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건 어떻습니까? 오디오북. 오디오북. 특히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오디오북도 1.5배속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면서 그렇죠. 그것도 어려운 책을 1.5배속으로. 사실 그게 어디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오디오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려면은 이게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디에 앉아서 이걸 펼쳐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이게 참 책 읽는 게 왜 특별하냐면 예. 책을 읽을 때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눈과 머리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운전을 하면서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듣는 것들을 뭐 모두 이해하고 뭐 이런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늘 글과 가까이 하려는 어떤 자세, 친근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가까이 하려는 네. 마음. 그렇게 운전하면서 들었던 오디오북을 언젠가 나중에 책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들었던 말들이 기억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는 오디오북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미국은 옛날부터 거기 오디오북 문화거든요. 미국은 땅덩이가 넓으니까 다 차를 운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면 책의 수만큼 예전에 CD가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면 항상 그 CD를 빌려서 가는 거예요. 차에 껴놓고 그냥 가는 거 틀어놓고 라디오 듣듯이 책을 들으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괜찮네요. 네, 그리고 이 듣는 거 오디오북 듣는 거는 우리 이제 어른들한테도 좋지만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 책을 막 술술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은 목소리로 정확하게 읽어주는 걸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을 그 시범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델을. 근데 또 이제 다만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냥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게 이 전자책 읽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자책. 근데 전자책 단말기가 따로 있죠. 물론 이제 무게가 가볍고 뭐 전력 소모가 덜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다른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다른 앱을 못 깔고. 네. 이게 만약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었으면 네. 바로 그냥 지루할 때 홈 버튼 눌러서 그렇죠. 다른 앱을 켜게 되고 그렇죠. 이것저것 알림이 오는데 네. 그냥 스마트폰은 저기 멀리 놓고 맞아요. 그냥 전자책만 내가 오롯이 볼 수 있는. 네. 이게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보는 것과 랩탑 있죠? 컴퓨터를 네. 보는 것과 이 전부 다 달라요. 다르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심리적 과정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주의 분산의 가능성이 스마트폰이 훨씬 높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조사도 있어요. 우리가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사회 경제적인 위치 같은 것들이 이제 아이들 문해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건 네. 경험이 다르기 때문인데 네. 우리가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은 랩탑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태블릿 PC도 있죠. 있고 다 있잖아요. 이 용도가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랩탑은 주로 글을 쓸 때, 네. 태블릿 PC는 뭔가를 보고 노트할 때, 네. 스마트폰은 주로 엔터테인먼트 음.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근데 네. 경제 수준이 낮은 빈곤층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화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럼 얘들은 이걸 갖고 모든 걸 하잖아요. 훨씬 다른 그러니까 그 과제와 관련 없는 다른 오프 태스크 우리가 비헤이비어라고 그러는데 예. 과제와 상관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한 곳에서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오로지 그걸 다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니 그렇죠. 주의 집중을 더 뺏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연구에서도 우리가 화면상에서 글을 읽는 것하고 종이로 글을 읽는 것이 어떤 게 더 이해를 잘하느냐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비교한 게 보면은 우열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사실 인지과정상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 이해의 차이가 오는 그 주요한 이유는 얼마나 이게 주의가 분산되느냐. 그러네요. 예, 이런 거에 크죠. 생각해보면 똑같은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할 때랑 집에 있는 PC, 컴퓨터로 할 때랑 또 네. 집중력이 다르고요. 다릅니다. 물론 뭐 화면 크기도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 재밌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 계실 수도 있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SNS상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네. 요즘엔 더 많죠. 요즘 더 많아요. 시국에는. 더 많아요. 뭐냐면은 허수아비라는 거는 진짜 네.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야말로 허수아비는 아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인터넷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의 글을 읽어. 네.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이 글을 읽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네. 허수아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 사실 그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 허수아비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기가 편향된 시각으로 자기만의 해석을 만들어서 자기가 해석해 결론 낸 걸 갖고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얼마 전에 교수님 나오신 그 유퀴즈 네. 영상을 유튜브로 봤는데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달린 건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다시 한자 사용을 도입하려고 술수 쓰는 겁니다. 맞죠? 실제로 달려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네. 딱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만 보면은 네. 저 사람 친 어디 인사네, 맞아요. 누구 앞잡이네, 막 이렇게. 저는 그 방송에서 한자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한자를 잘 모릅니다. 국어 교육학자이시고. 네.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식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낼 때 마음이 편한 걸까요? 편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단순화 시켜버리니까.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글을 썼을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를 이해하는 데는 사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건 쉽죠. 그렇죠. 이 복잡한 세상을 좀 심플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은 다 이해는 됩니다만 그렇죠. 굳이 그걸 또 그렇게 왜곡을 할 필요까지. 근데 그게 본인이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게 또 무서운 거고. 그걸 근데 그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내 생각이 이게 맞을까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제 댓글이 들어가는 거죠. 한 두 번만 더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그러진 않을 텐데요. 네. 아니 그래서 왜 요즘에 문해력 테스트라는 것도 좀 맞아요.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으로도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좀 믿을만 합니까? 제가 만든 건 좋아요. 이게 출처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 소싱 출처로 확인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해력 테스트 해갖고 많은 경우는 되게 어휘를 많이 물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있는 거야. 어려운 단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문해력의 매우 작은 일부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느냐, 뭐 이 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것이 문해력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게 문해력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쓰여진 그 언어를 텍스트를 이해하고 의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 새로운 맥락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필고사로 측정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OECD 문해력 측정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컴퓨터 기반이에요. 그 컴퓨터 기반 안에 그 안에서 정말 여러 텍스트들이 막 나오고 선택도 하고 찾고 읽고 그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판적 문해력이나 디지털 시대 문해력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은 더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해력 테스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필 이제 종이로 하는 경우는 뭐 화면으로 보더라도 글을 지필. 저는 책 쓸 때 집필인 줄 알았는데 지필 종이 연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페이퍼 펜슬 테스트라고 보통 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네네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측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글에 드러난 사실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두 번째는 그 정보들을 묶어서 글에서 말하지 않은 의미 같은 것들을 잘 추론했는가. 네네네. 그 다음에 이 글의 가치와 의미를 잘 평가하는가. 이런 정도의 능력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그 전국 장애인 뭐 협회, 연합회 이런 데 전장현 이런 곳에서 이제 지하철 뭐 이렇게 시위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 때 그게 신문사별로 굉장히 논조가 달리 많이 나왔었어요. 기사 같은 것들이. 그러면 그런 기사 같은 것들을 보고 비교를 해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기사가 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어떤 주장이 옳다 그르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묻는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판단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해 나가는 과정.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네. 근데 그 사실 정보를 파악하는 거, 추론을 하는 것, 또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요즘 이것도 AI가 하고 있고. 그렇죠. 왜 AI 그 뭐 성능 테스트 같은 거 할 때 딥시크는 어떤데, 챗GPT는 어떻고, 제미나이는 어떻고, 요거 평가하는 거랑 인간의 문해력을 평가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하면은 이 생성형 AI가 이게 지금 AI 연구가 몇 년 전에 시작된 게 아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인간의 지능을 연구해요. 그 인간의 지능인데 인간 지능이 가장 복잡하게 사용되는 순간이 언제냐? 글을 읽고 쓰는 때예요. 글을 읽고 쓰거나 수학 문제를 풀거나 체스를 두거나.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연구해서 기계화시킨 게 사실은 지금의 AI인 겁니다. 생성형. 예, 그러니까 AI의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사실 인간의 학습하고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을 학습한 게 AI니까. 그러니까 좋은 생성형 AI는 좋은 독자의 글읽기 모형을 많이 따라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즘 AI가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정보를 복잡한 것들을 연결해서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굉장히 잘하죠. 그 다음에 수능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주면 잘 풀어요. 그렇죠. 요즘 뭐 수학 문제도 잘 풀고. 잘 풀어요. 제가 만든 성인 문해력 평가도 1년 전에 못 풀었거든요. 근데 한 6, 7개월 전에 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데이터도 많아졌을 것이고 그만큼 이제 진화를 한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어떤 생성형 AI가 더 성능이 높은가를 많이 테스트해보고 비교는 해보는데 그 과정에서 나의 능력은 얼마나 높일 수 있을 것인가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좀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AI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정보를 조합하고 처리해서 뭔가를 제안해주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AI가 어떤 윤리적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근데 사람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그것이 있을 법한 일인지 가능한 일인지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되면은 기울어지는 건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AI는 인간의 언어를 정보로 다루죠.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병영 교수와 함께 기울어진 문해력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핵심 구절,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교수님께 직접 저희가 좀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 책에서 구절 제가 찾아서 하라니까 좀 약간 쑥스러운데 저희 이 책을 잘 만들어 주신 편집자님이
추천해 주신 구절을 오, 네네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진정한 문해력은 세상과 자신의 기울어짐에 대한 예민한 감각이 섬세한 의식에 도달하여 작동하는 자잘하면서도 굳건하며 즐기면서도 탄력적인 생각의 근육으로 완성된다. 글과 사람, 세상은 기울어질 수 있을지언정 문해력은 결코 기울어질 수 없다. 문제는 기울어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이다. 기울어짐에 대한 예민한 감각. 근데 네.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똑바로 서야지라는 그렇죠. 감각을 누구나 갖고 있지만 음, 기울어져 있으면 음. 그냥 내가 원래 이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갈 생각하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하거나 성찰하지 않으면.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 맞습니다. 오,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저 사람 가짜 뉴스 믿고 저 사람 기울어져 있어가 아니라 내가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그렇죠. 조금 열린 마음도 많이 필요하네요. 문해력이 그럼요. 있어서. 사실은 저는 문해력은 굉장히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비판적 문해력 얘기할 때 남을 뭐 힐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은 근본적으로 따뜻한 것이어야 된다. 얼마 전에 본 이슬람 속담 하나 있었는데 말을 할 때 3가지 문을 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그 말이 필요한가? 세 번째, 그 말이 따뜻한가? 너무 좋다. 와, 이거 네. 진짜 문해력이랑 딱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네. 합니다. 오늘은 조병영 교수와 함께 기울어진 문해력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